삼성전자 주식을 언제 사야 되냐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네. 내 주변 사람들 주식하는 사람들 물어서 삼성전자 있냐 없냐 물어보고 삼성전자 없다면 그때 사서 삼성전자 사야죠. 지금 전부 다 삼성전자 가지고 있으니까 네. 삼성전자 주주 500만 명인데 네. 이 중에 한 10% 정도 50만 명이 네. 하루에 10주씩만 사고 팔면 500만 주예요. 네. 20주만 사고 팔면 1000만 주거든요. 네. 그 주가 올라갈 수가 없죠. 삼성전자가 그런 많은 주주들의 물건들을 소화시키면서 주가가 점프업 하려면 네. 삼성전자처럼 거대한 기업의 매출이 2배 이상. 그런데 삼성전자가 매출 2배가 발생할 수 있느냐. 점프업 할 1년 만에 매출이 2배 늘어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면 아니잖아요. 네. 그런 기대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기업이 아무리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그 회사가 속해 있는 산업이 새로운 어떤 하나의 영역으로 네. 우리 사회 경제의 새로운 영역으로 차지하게 되고 하게 되는 구조, 그 안에서 어떤 제대로 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회사가 소위 말해서 10배, 100배짜리 회사들이 되는 거거든요. 네. 소위 말해서 경쟁자가 없는 거죠. 네. 독과점하는 회사들이 결국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수익을 가져다 주고 경험해보지 못했던 제품들이 나왔는데 이게 내 생활 속에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침투하는 네. 그런 산업이 있다면 네. 특히 우리나라는 완성품을 만들어서 파는 회사가 아니라 우리나라는 부품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는 나라잖아요. 네네네. 우리가. 그럼 핵심적인 비즈니스 모델에서 핵심적인 부품을 공급해줄 수 있는 회사들을 찾아서 그런 애들을 대상으로 내 자산을 베팅을 해야 되는데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확연하게 눈에 드러나는 산업은 전기차고요. 사실 이제 거의 뭐 자리를 잡았다라고 볼 수 있죠. 네. 자리를 잡았다고 볼 수 있고 그렇지만 이 산업의 성장은 앞으로 최소한 한 5년간 그리고 주가에 주식시장에서 영향을 줄 수 있는 시기는 앞으로 한 1, 2년 정도는 네. 여전히 시장에서 진행형이다. 이 세상에 전기차가 없을 때 전기차 테슬라가 나온 게 아니라 사실은 폭스바겐도 그렇고 BMW도 그렇고 옛날에도 이미 전기차 모델을 만들어서 판매를 네. 했었는데 네. 그네들이 자기들의 기존 비즈니스를 훼손시키면서 이걸 전략적으로 밀어나가기에는 아직 시장이 형성되지 않았기 네, 때문에 네, 테스트한 차원이었고 뭐 네. BMW의 i8, i3 같은 경우 근데 이제 테슬라는 오로지 전기차 시장에 들어와서 네. 처음부터 혼자서 다 고난을 겪었잖아요. 힘든 시간을 네, 네. 겪고 그러다가 이제 등식이 발생한 거죠. 전기차는 테슬라. 이때는 이제 전기차를 사려면 테슬라밖에 없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테슬라를 사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지금 테슬라의 매니아들도 많고 팬층도 네, 두텁고. 맞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소위 말해서 탄소 배출권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 회사들이 전기차를 안 만들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지금은 만약에 나는 전기차 안 만들래. 나는 끝까지 그냥 기존의 내연기관 자동차 만들래 하면 자동차 아무리 많이 팔아서 돈을 벌어도 탄소 배출권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되니까 네, 안 나와요. 수익 구조를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수익 구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결국 전기차로 가야 되는 건데 네. 전 세계에서 매년 자동차가 얼마 정도 팔리냐면 약 거의 9천만 대 정도, 1억 대 정도 팔리는데 네. 이 중에서 지금 현재 테슬라가 200만 대를 팔고 있잖아요. 네. 이제 전기 자동차가 자동 내연기관 자동차 시장에 들어가서 침투율이 10%만 되면 900만 대가 되는 것이고 네네. 20%가 되면 1,800만 대 정도 되잖아요. 네네네. 그럼 기존에 테슬라가 1년에 50만 대, 100만 대 팔던 시장과 모든 자동차 회사들이 들어가서 1,000만 대, 2,000만 대, 3,000만 대 파는 시장을 비교해 보면 테슬라의 시장 점유율은 당연히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점유율은 줄어들지만 매출액은 늘어나겠죠. 네네네. 시장이 커지니까. 네. 그렇지만 다른 회사들도 그만큼 일정 수준의 파이를 가져갈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는 소재들이나 배터리, 기본적인 배터리에 대한 네. 수요는 공급을 따라갈 네. 수가 없을 만큼 수요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테슬라는 테슬라를 사는 게 아니라 네. 당연히 한국에서 배터리 셀을 만드는 회사, 3사 플러스 이 회사에 배터리 소재를 공급해주는 회사들. 그게 이제 지금까지 논리였는데 네. 문제는 이제 워낙 빠르게 팽창하다 보니까 배터리 공급을 제대로 못 받으니까 전기차를 생산할 수 없는 거거든요. 네. 즉 전기 자동차는 내가 배터리를 확보한 만큼 자동차를 생산할 수 있다. 그래서 뭐 포드나 GM이나 벤츠나 BMW나 전부 다 막 합작해서 우리나라 3사랑 합작해서 네. 배터리 공장을 만들잖아요. 네. 그 지금 현재는 배터리 공장이 만들어졌느냐? 만들어진 상태에서 배터리를 생산하고 있느냐? 아니면 배터리 생산하기 위한 공장을 현재 준비하고 있느냐? 네. 단계를 놓고 본다면 지금 공장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고 이제 착공 들어가는 거죠. 네. 그러면 안에 뭐부터 들어가야 되냐면 장비부터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네. 배터리 장비. 근데 제가 2년 전부터 배터리 2차 전지 시장, 전기차 시장에서 배터리는 소재보다 장비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인데 네. 이제 와서 이제
그 사이에 배터리 셀 업체들이 주가가 올랐고 그 다음에 소재들이 올랐는데 장비는 사실 별로 안 올랐거든요. 그리고 장비는 그다지 볼륨 있는 회사들도 사실 별로 없고 근데 소재도 옛날에 볼륨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볼륨 있는 회사들이 하나 둘씩 생겨나는데 우리나라 SK온, 삼성 SDI, LG 에너지솔루션이 공장을 짓게 되면 기존의 협력업체들, 파트너사들이 현지에 나가서 같이 짓는 거죠. 이게 쭉 해서 다 완성되고 나면 장비 업체들은 이제 먹고 살기 힘들어지겠죠. 먹고 살기 힘들어지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 그때쯤 되면 사이클이 다시 원턴 돌아서 새로운 장비 투자를 또 해야 되는 시기로 가게 되죠. 반도체 장비 업체들이 지속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성장하는 이유가 반도체 생산하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계속 지속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서 장비가 지속적으로 필요해지는 상황이잖아요. 다만 소재보다는 비즈니스 사이클이 짧죠. 짧은 대신에 마진율은 높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시작하는 단계인데 시작하는 단계에서 경쟁자들이 많으냐 작으냐를 봐야 되는데 경쟁자가 거의 없어요. 장비는 일회성이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으로 인한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얘네들을 다운시켜줬죠. 그러니까 소재는 지속적으로 필요하니까 밸류에이션을 높게 평가하고 얘네들은 한 번이면 끝이다라고 해서 낮은 밸류에이션을 적용시켜줬는데 어제 미래에셋에서 보고서 나왔는데 장비 없으면 배터리 없다. 보고서 타이틀이. 이렇게 소위 말해 밥솥이 없는데 밥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쌀만 있다고. 그 지금은 쌀을 막 경기미, 뭐 여주미 이렇게 확보해놨는데 밥 지을 솥이 없는 거예요. 그 지금 일단 솥을 사야 되는 거죠. 이 과정이 이제 배터리 장비 업체고 한 20년 전부터 로봇은 계속 얘기를 했던 거예요. 했지만 산업 자체가 성숙되지 못했고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로봇을 받아들일 만한 준비도 안 돼 있었고 그리고 그 로봇이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 인간들의 니즈를 충족시켜 줄 만한 요소들을 갖추지 못했던 게 로봇 산업이었죠. 지금은 이제 로봇이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점점 침투를 하고 있는 중이죠. 침투율이 알게 모르게. 그러니까 새로운 비즈니스는 알게 모르게 내한테 다가오거든요. 이제 고깃집 가면 서빙을 로봇이 하잖아요. 맞아요. 자연스럽잖아요. 이제 나중에는 어떤 현상까지 발생할 거냐면 나이키 가더라도 나이키 가서 뭐 우리 신발 이 사이즈 좀 주세요 이러면 좀 기다려보세요 하잖아요. 로봇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안에 예를 들면 내 신발 보고 코드 딱 찍어주면 결국 기업들이 나중에 가서 성장을 하는 과정 속에서 돈을 벌어야 되는 어떤 구조하에서 매출의 추가적인 성장이 발생하지 않을 때는 뭘 줄이냐면 고정비를 줄이거든요. 맞아요. 고정비 중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인건비잖아요. 지난주인가 지지난주 월마트 주가 폭락했을 때 그때 고정비 증가로 인해서 매출은 8% 증가했는데 고정비 비용으로 인해서 이익 구조가 25% 줄었다. 그래서 주가가 폭락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인건비를 줄이겠죠. 인건비가 첫 번째 대상이거든요. 그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대안이 있어야 줄일 거 아니에요. 그것도 로봇이죠. 근데 지금 이제 이미 미국의 현대자동차가 인수했던 무슨 로보틱스, 바이오 로보틱스인가요? 막 단체 군무도 하고 장난 아니더라고요. 사람처럼 덤블링도 하고 이게 새롭게 성장하는 산업인데 그동안 공상과학 영화에서 나오던 어떤 그런 먼 미래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알게 모르게 우리 일상생활 속에 침투하고 있는 거죠. 맞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는 아직 그런 큰 소비 시장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완성된 로봇을 생산해서 판매할 만한 곳이 별로 없죠. 결국은 그 팔아야 되는 곳은 미국인데 미국 시장에 들어간다면 브랜드는 미국이 만들겠죠. 완성된 완성품은 미국이 만들 수 있고 우리나라 기업들도 하겠지만 아이폰은 애플이 만들지만 구성품은 한국이 다 만들듯이 로봇도 마찬가지 그런 구조가 되겠죠. 그랬을 때 로봇을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데 첫 번째는 머리죠. 소프트웨어와 이제 그게 이제 본인 스스로 판단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AI가 들어가는 것이고 두 번째는 움직이기 위해서는 모터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동작을 하기 위해서는 관절이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가 로봇 산업의 핵심이다. 그랬을 때 AI 쪽은 어차피 우리나라가 앞서 나가지 못하는 영역이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한다고 하더라도 걔네들이 하고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테슬라도 하는 거고요.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영역은 바로 뭐냐면 모터. 관절. 이런 부분이 우리가 잘하는 영역인 거죠. 그럼 이 부분이 2009년도에 스마트폰이 우리나라에 애플 아이폰 3인가요? 그게 처음 들어왔을 때가 2009년도 그때고 안드로이드 폰이 나왔을 때가 이제 2010년도였고 그리고 카톡이 나왔을 때가 2011년도였고 2012년 13년도에 카톡이 대중화되면서 스마트폰이 확장됐거든요. 그러니까 2013년도가 그 스마트폰이 완전 보급화된 원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때 2011년, 12년, 13년 사이에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부품들 특히 이제 터치 화면 우리가 처음 신기했던 S맥, 멜파스, 일진 디스플레이 이런 회사들이 다 10배씩 올랐고 그 안에 들어가는 PCB 만드는 인터플렉스 뭐 이런 회사들도 10배씩 올랐어요. 그리고 스마트폰과 관련된 그때 그 비즈니스를 하던 회사들이 주가가
그게 기본 다 10배씩 올랐거든요. 예, 예. 근데 그 회사들은 지금은 이미 굉장히 또 힘들어졌죠. 예. 그러니까 새로운 산업이 나와서 그게 우리 생활 속에 들어와서 자리 잡아가게 될 때 그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회사들은 소위 말해서 예. 그 주식시장에서 얘기하는 텐베그의 그 꿈을 가질 수 있는 예. 대상이 되는 거죠. 근데 비즈니스가 이미 자리 딱 잡았어요. 서로 기업들 간에 경쟁이 치열해지고 원가 경쟁이 치열해지고 힘들어지죠. 마켓 쉐어 따지고 시장 점유율 어쩌고 저쩌고 하게 들어가게 되면 그리고 정보사 애널리스트 보고서들이 굉장히 디테일해질 때 예. 뭐 삼성전자 랜드 생산 공정이 뭐 적정 단계가 뭐 나노 뭐 128단이냐 280단이냐 몰라도 되거든요. 예. 그런 어떤 내용들이 보고서에 나올 때 예,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일상생활 살았는데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그다음에 뭐 바이오 회사에 무슨 줄기세포 뭐 어쩌고 막 내가 일상생활 살았는데 몰라도 돼요. 돼. 근데 대신 아주 디테일하게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안에서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한 기업들 간에 그 부분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이런 회사 이런 시기는 소위 말해 돈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최근에 이제 나왔던 게 뭐냐면 TSMC가 1.3나노 공정을 만든다. 네. 삼성전자 3나노인데 예. 삼성전자 이대로 가도 괜찮겠나. TSMC는 1.3나노로 들어가는데 삼성전자는 3나노로 해서 TSMC를 이길 수 있겠냐. 그만큼 치열한 거죠. 그러니까 정권사 보고서들, 애널리스트들 분들이 정말 내가 별로 신경 안 써도 될 만큼의 내용들 가지고 디테일하게 정말 어디 뭐 백과사전 같은 그런 보고서의 내용이다. 이 회사는, 이 동네는 돈이 안 되는 동네구나. 근데 보고서가 허접해요. 보고서 내용도 허접하고 내가 읽어봐도 이 보고서를 쓴 애널리스트도 이 산업을 아직 잘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이게 돈이 되는 산업이거든요. 돈 되는 쪽은 두리뭉실할 때가 돈이 되는 거거든요. 아직까지 사실 로봇 산업을 하고 있는 회사들이 영세예요. 유진 로봇은 이제 로봇 청소기 하는. 그 저희 집도 한 8년 전부터 썼는데 그때는 별로 안 좋았었어요. 지 마음대로 벽에 가서 붙고 이랬는데 요즘 주식시장에서 이제 유진 로봇, 뭐 휴림 로봇, 그다음에 에브리봇 뭐 이런 회사들이 이제 로봇 청소기와 관련돼서 나오잖아요. 근데 걔네들은 완성품을 만드는 거잖아요. 물론 완성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기술 노하우가 있는 거죠. 제어 관리하는 부분들. 근데 이제 그동안 로봇이 굉장히 좀 활성화됐던 것은 생활용 로봇이 아니라 사실 산업용 로봇이었죠. 산업용 공장에서 자동차도 점점 더 로봇화로 하잖아요. 이 산업용 로봇을 만들던 회사들은 옛날부터 계속 다 만들고 있었던 거거든요. 이거를 이제 크기를 줄이고 좀 더 스마트하게 변형만 시키면 되는 것이니까 이 부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기술 노하우는 가지고 있는 거죠. 저기 동산에 있는 회사 중에 RS 오토메이션도 있고, RS 오토메이션. 그다음에 여기 다 삼성에서 나오신 분들이고, 그다음에 SPG, 그다음에 로보티즈, SPG가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로봇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 중에서 가장 볼륨이 커요. 매출이 그래도 연간 한 4천억 이상 나오니까 나머지 회사들은 매출 연간 1,000억 정도도 잘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볼륨이 확장되기가 어렵다. 대신 확장되기 어려운데 제대로만 거래처를 뚫고 가지고 있고 포트폴리오를 갖추면 기업의 점프업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죠. 다만 아직 영세하니까 내가 뭐 가진 돈을 풀로 베팅하고 이런 거는 사실 좀 어렵겠죠. 대신 명확하게 안다면 미국의 테슬라 2대 주주인가요? 개인 2대 주주가 테슬라 주식 얼마 안 할 때 6불인가 7불 할 때 뭐 전재산 풀로 해가지고 지금 재산이 몇십 주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그런 어떤 것처럼 그런 거에 대한 어떤 투자를 한다면 좀 더 디테일하게 알아야 되겠죠. 그렇지만 현재 대체적으로 산업용 로봇과 관계돼서 그동안 거래처를 확보하고 매출을 일으키던 회사들이 결국 생활용 로봇에도 완성품을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구조를 가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매출의 점프업을 가져올 수 있는 회사들인 거죠. 이런 회사들이 이제 시가총액이 낮다가 조단위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제대로 살아남는다면. 그리고 이제 한 가지는 작년에 이제 좀 바람이 불었다가 말아버린 건데 뭐 그렇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닌 메타버스. 작년에 메타버스가 움직일 때 NFT와 관련해서 메타버스 환경 하에서 혹은 게임 환경 하에서 NFT가 이제 뭐 대중화되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NFT 쪽에 영향을 받았는데 저는 사실 그쪽은 제가 볼 때는 좀 별로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 1990년대 후반부터 생겼던 게 이제 WWW의 인터넷 환경이 이제 이게 자연스럽게 이제 메타버스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에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페이스북이 메타로 사명을 변경하고 메타버스를 사활을 걸겠다라고 했을 때 제가 어떻게 판단했냐면 현재 인터넷 환경 하에서 페이스북은 구글과 애플을 이길 수가 없다. 자기들 스스로가. 걔네들은 그냥 하나의 SNS로서 특화된 것이기 때문에 검색 시장에 들어갈 수도 없고 그리고 광고 시장도 자기들
그 페이스북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에 들어갈 수도 없는 것. 그래서 더 이상 확장의 한계를 느꼈기 때문에 네네. 그리고 구글하고 싸워서 이길 수도 없고 애플하고 싸워서 이길 수도 없고 또 싸우자고 붙어도 걔네들이 안 싸워줄 거거든요. 네네. 네가 뭔데라고. 근데 이제 새로운 어떤 환경을 만들고 나서 끌어들여서 싸우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네네. 그게 메타버스로 전환한 이유다라고 뭐 간단히 지금 말씀드리는데 네. 그런 어떤 측면이 단순히 페이스북이 메타로 사명을 바꾸고 메타버스 들어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실제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은 마이크로소프트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오피스 365 같은 경우 네네. 이런 것들 이미 클라우드를 통해서 공유하고 있는 네. 시스템이잖아요. 네네네. 이거를 좀 더 좀 스마트하고 샤프한 어떤 그런 환경을 구축해서 만들어 가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메타버스였던 거죠. 네네. 제일 먼저 시작했던 거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굴지의 기업들, 메이저 기업들이 네. 기존의 비즈니스 구조에서는 더 이상 확장되기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으니까 확장하려고 마구마구 이제 진출을 하는 거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조차도 사실 스마트폰 좀 덜 팔리잖아요. 네. 이미 얘도 이제 확장의 한계를 겪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만의 메타버스 환경을 구축해서 뭐 하겠다라고 하는 게 뭔가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데 마땅한 돌파구가 없는 거죠. 네. 작년에 잠깐 나왔던 얘기가 이제 NFT가 뭐 웹 3.0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볼 때 NFT가 웹 3.0이 아니고요. 메타버스가 웹 3.0으로 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네. 우리가 지금 현재 2000년, 2010년 이후에 출생한 친구들, 네. 2000년대부터 출생한 친구들, 젊은 친구들, 10대, 20대들은 태어났더니 인터넷이 있었잖아요. 네. 태어났더니 스마트폰이 있었고요. 네. 태어났더니 유튜브가 있었어요. 네. 그게 없던 시절부터 살았던 사람들은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데 네. 태어났더니 그게 있는 사람들은 그냥 그게 당연한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 굉장히 다양한 네, 거. 네. 태어나서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아기 때부터 스마트폰을 보는 거고 네. 메타버스도 우리는 지금 경험해보지 않았던 거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아직 기술적인 어떤 진보가 필요한 부분이고 AR 단말기 같은 경우도 덩치 크잖아요. 네네. 이게 이제 없어져야 되는 거겠죠. 옛날에 구글이 구글 글래스라고 잠깐 만들었다가 네. 사장됐는데 네네. 그냥 일반 선글라스 같은 맞아요. 그런 형태로 이제 발전하게 될 거라고 보여지게 되고 네. 그렇게 되면 어느 순간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제 그 환경이 조성되겠죠. 그러면 뭐 드라마도 마찬가지고 영화도 네. 마찬가지고 이런 방송도 네. 메타버스 환경에서 제가 좀 뚱뚱하니까 좀 날씬한 사람으로 좀 이렇게 좀 샤프하게 좀 잘생긴 사람으로 이렇게 해서 목소리도 좀 뭐 이렇게 그런 방송할 수도 있게 되겠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회사는 현재로서 네이버와 카카오밖에 없는 거고요.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이제 그걸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그 메타버스의 환경이 좀 자연스럽게 가동을 하려면 그 엔진이 필요한 거죠. 소프트웨어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그 소프트웨어의 핵심적인 엔진이 필요한데 그 핵심적인 엔진을 만드는 회사들이 그렇게 아주 많지는 않은 거거든요. 그리고 왜냐하면 왜 많지 않느냐 하면 항상 돈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시장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나 홀로 정말 장인 정신으로 굳굳이 지켜왔던 기업들이 결국 빛을 보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 회사들 메타버스 관련해서는 결국은 이제 미국의 유니티 같은 경우에 유니티. 언리얼 엔진을 가지고 네. 있는 거고 또 국내에는 이제 그 위직 스튜디오 네. 그다음에 뭐 MP 뭐 이런 회사들 네. 이제 XR 기술 뭐 네. 저도 사실 잘 몰라요 그런 거. 네. 그렇지만 메타버스 환경에서 가상의 세계에서 모든 동작들이 이루어지려면 그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어떤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 이런 회사들이 누가 어느 플랫폼을 통해서 하든지 간에 이런 기술들은 이제 계속해서 확장되는 거니까 그런 회사들은 주가가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시가총액보다 장비 회사들 중에서도 마찬가지고 뭐 로봇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재 시가총액에 최소한 서너 배 이상은 더 올라갈 것이다. 네, 네. 물론 이제 시간이 좀 필요한 것이고 산업에 이제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사실 이제 무너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2010년대 초반에 한참 각광받다가 사라졌던 비즈니스가 3D 프린트예요. 그죠, 3D 그죠. 프린터가 세상을 다 바꾸면서 맞아. 하다가 사라졌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중에 살아남은 회사들은 지금도 잘 네. 가고 있는 거고 그런 영역으로 우리가 접근을 하는데 문제는 그 부분은 대중적으로 유명하지가 않고 네. 대중적으로 유명하지 않다 보니까 수많은 주식 하시는 분들 주식의 정보를 인터넷에서 이렇게 하시잖아요. 네. 그런 것보다는 그냥 그 회사에서 발간하는 사업 보고서를 좀 열심히 보시면 네. 충분한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문제는 메타버스 장비, XR 단말기 이런 거는 네. 소위 말해 돈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네. 자 플랫폼 기업이 메타버스 환경을 구축했어요. 네. 시스템을 구축했는데 이걸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AR 단말기나 VR 단말기가 필요해요. 네. 이걸 만약에 비싸게 팔면 네. 이쪽으로 사람들이
유입이 저조할 거 아니에요. 네. 일단 많이 데리고 와야 되는데 네. 그 많이 데리고 오기 위해서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싸게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싸게 풀려면 이걸 만드는 업체들한테 단가를 막 후려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쪽은 돈이 별로 안 돼요. 그 안에 들어가는 게 돈이 되는 거지. 물론 이제 애플은 VR 단말기를 대당 300만 원, 400만 원 팔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동안은 애플 사용하시는 분들, 애플 충성 고객들이 네. 애플을 사용하기 때문에 아이폰도 잘 팔리고 맥북도 잘 팔리고 다 하잖아요. 네. 귀에 이어폰도 잘 팔리고 네. 하는데 여기서 차이점이 뭐냐면 아이폰을 쓰거나 맥북을 쓰거나 뭐 귀에 하는 걸 쓸 때는 내가 쓰는 걸 남들이 봐요. 나도 보고. 그죠. 이게 애플이라고 하는 로고. 네. 이게 어느 정도 나의 아이덴티티를 좀 올려줄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 네네. 되니까. 근데 이걸 쓰는데 여기 애플 마크가 있다고 쳐요. 네. 나도 쓰고 너도 쓰면 나도 못 보고 너도 나를 못 볼 거 아니에요. 네. 애플인지 아닌지를. 그래서 이거는 그다지 그렇게 네. 물론 이제 애플을 충성적인 고객들은 그래도 소장하고 싶어 하시겠지만 네네네. 실제 그런 어떤 부분들을 감안해 본다면 애플 제품을 보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하드웨어는. 근데 소프트웨어적으로 가서 안에 애플 뭐가 있겠죠. 돈을 주고 사는 컨텐츠 중에서. 그러니까 구찌나 프라다나 나이키, 에르메스 이런 데가 지금 막 메타버스 안으로 진출해서 브랜드를 막 알리고 실제 오프라인에서 사기 힘든 비싼 것들을 거기 10분의 1 가격에 판매를 하는데 이제 그것도 리셀러 가격이 막 더 올라버리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은 먼 남의 나라 얘기같이 들릴지 모르겠지만 불과 몇 년 안 되는 시간에 아주 가깝게 나도 모르게 그걸 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때 되면 주가는 올라가 있고요. 그때 되면 이제 그런 경쟁 기업들이 많이 발생해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그런 어떤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사실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럴 것인데 새로운 산업은 계속해서 발전하게 돼. 사람은 항상 노력하고 새로운 걸 뭔가 바꾸고 싶어 하고 비즈니스를 통해서 돈을 벌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산업이 만들어질 때 주식시장에서 주가 열심히 보고 시세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그냥 바깥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좀 보는 게 큰 돈을 버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